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지금이 10월 중순이죠? 그런데요, 마음이 급한지 겨울이 벌써 찾아왔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당분간은요, 두툼한 옷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식하던 아이폰의 패널, 중국이 공습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세계 최강자죠. 그런데요, 슬금슬금 중국 기업들이 뭔가 하고 있답니다. 보겠습니다. 중국 기업입니다. BOE, LCD 시장 1위를 뺏고 고가 OLED 패널까지 잠식하고 있다. 자, OLED는 가장 최신 기술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LCD는 조금 그보다 못하죠. 그런데 지금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그리고 LG, 우리 기업들이 양분한 아이폰 13 여기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가 우세하던 디스플레이 앞으로 타격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싣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위기냐 기회냐 이재명 국감 운명이다. 오늘 국정감사.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 중에서 행안위가 있거든요. 경기도 국감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이렇죠. 대선 인사청문회다 사실상 이것은. 자, 이재명 후보 대장동 사업 공익 환수 알리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장이 그랬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환수한 거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 민주당도 정면 승부 통해 의혹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요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천화동인 4호 남욱 귀국했습니다. 오늘 새벽에요. 어제는 이 미국에서 떠나는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방침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듯하다. 그리고 이제 유동규 회사에 32억 원 송금 경위를 조사한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어제 미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검찰의 소상이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일단 오전 귀국했고요. 체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가 10년 만에 3%대, 그러니까 10월 예상 상승률인데요. 그러면 이게 심상치 않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자 정부 유류세이나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정부가 입장을 낸 건 없어요. 그러나 기름값 굉장히 많이 올랐죠. 주유소 가보면 깜짝깜짝들 놀랍니다. 자, 그래서 유류세, 세금을 좀 내리는 거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기사인데요. 상당 기간 고유가 원화 약세 지속될 듯하다. 그리고 인플레 경고 등 커졌는데 유류세 부분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런데요. 유류세를 내리면 이거 재정, 그러니까 세수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신중론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고민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고 생생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청문회다. 원래 공식적으로 이런 대선 후보 청문회라는 건 없죠. 그런데 오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가 대선 후보 청문회다. 이런 별칭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고요. 20일에도 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적대적 공생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엄청나게 거세게 비난하는데 상대 덕분에 본인의 존재가 위상이 커진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적대적 공생은요.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돌연 정권 교체. 여당 당대표가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가 정했는데 만약에 대선에 승리하게 되면 이것도 정권 교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정권 재창출, 계승, 연장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유류세입니다. 일면기사 때 잠시 짚어봤죠? 좀 깊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뭐 대장동 의혹 이 이슈의 키맨이라고 꼽히는 인물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머물러 있었죠. 자, 그럼 첫 번째 기사 좀 보겠습니다. 대장동 키맨 남욱 그분 밝힐 열쇠를 들고 온 것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갈래의 쟁점,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과연 이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그분이냐, 그분이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좀 더 보죠. 곧바로 체포됐고요. 피의자 신분 조사다. LA에서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냈죠. 자, 지금 검찰 김만배 씨 영장 기각됐습니다. 이거 수사 제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지적 엄청나게 받았어요. 부진한 수사 속도 낼지 주목이다. 그래서 이 남욱 변호사 어떤 얘기를 할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요. 미국에서 떠나기 전 언론에 한 얘기 그리고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 모습까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 새벽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검찰에 체포가 됐어요. 저 모습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요. 비행기는 오늘 새벽 5시에 도착했고요. 5시 40분쯤 공항을 나왔는데요. 그 즈음의 시간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뭐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만 답변을 좀 뭐 잘 안 들립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체포했고요. 오늘 조사를 하겠죠. 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뭘까요? 이 사진은요, 미국 LA 국제공항에서 떠나기 전이에요. 떠나기 전 모습인데 이때 질문을 좀 받았어요, 이때는. 그래서 검찰에 가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좀 비쳤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네. 오늘이 이재명 경기지사 국정감사 날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청문회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공교롭게 오늘 남욱 변호사가 입국을 했어요. 무효화된 여권이 무효화됐죠. 그래서 뭐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하필 오늘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뭐가 더 있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남욱 변호사는 변호사입니다. 예. 천원한 변호사님도 오늘 와 계시지만 예. 변호사는 법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분 또 구속도 돼봤고 예. 자기의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될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 되는지를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잘 안다. 그렇습니다.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다.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가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고도로 계산하고 들어왔지 않나.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는 사람이 남욱 변호사가 왜 화제가 되는 거 들어보니까 예. 서초동에서 남욱 변호사를 잡기 위해서 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1,0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에 실탄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 조력을 받을 만한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람이 남욱 변호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을 방어해줄 굉장히 방어막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다. 사실 8월 31일 날 이 대장동이 첫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로부터 2달 가까이가 흘렀다. 남욱 변호사는 이미 상당 부분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왔고 그리고 나는 준비성이 없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 슬리퍼도 신고 다녔고 그리고 가방 하나 들고 다녔고 굉장히 편한 옷차림이었다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거죠? 계산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들어올 리도 없고 미국 공항에서 출발할 때 굉장히 여유롭게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준비를 하고 들어왔을 것이고 그 준비는 바로 이런 것이죠. 나는 피해자이고 이 구조를 짠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를 대표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그 뒤에는 아마 성남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정영학 회계사와 나는 이 땅을 소개시켜주고 이 땅의 장래성을 열심히 홍보해주고 그 여러 가지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성남시가 많은 그 시민들에게 자랑할 만한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도 나는 주로 의사결정이 배제되었고 여러 가지로 나도 모르는 것이 많이 벌어졌다. 결국에는 나는 피해자일 뿐이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1,0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항변을 하면서 피해자 구도로 몰고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입국으로 하는 날짜도 상당히 생각했을 준비된 가능성이 있다. 것이었다. 아무튼 뭐 들어오자마자 뭐 체포될 거는 예상을 했겠죠. 오늘 뭐 역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내용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황무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어요. 여기도 역시 이제 조사를 받았거든요. 사퇴 압박을 받았다. 유동규가 실세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중도 사퇴하며 이재명 시장의 사람 좀 가려쓰라 한마디 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중도에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대행을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금 이게. 근데 뭔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공개된 녹취록이 하나 있어요. 남욱 변호사가 한 얘기인데 그 내용 그리고 황무성 전 사장의 어제 이야기까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시장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을 진행을 추진은 빨라질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다음 사장 다시 재선되는 공사 사장 뭐 얘기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요새 저희는 이제 민감한 시기라 저희는 안 만나거든요. 아니 명분들 좋으시잖아요. 이관된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공사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관된 상태에서 시장이 되고 이재명 시장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 갑자기 그 사임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 남욱 변호사가 사퇴하시기 훨씬 전부터 사장님 사임하실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다녔다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어제 나 그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근데 임기 끝나기 전에 갑자기 자리 내려오시게 됐는데 뭐 외압 같은 걸 느끼신 게 있을까요? 그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유동규 본부장이 실세였다고 하던데 안에서 좀 그렇게 느끼셨어요? 예. 굉장히 좀 이게 뭔가 아마 검찰에서도 저런 발언도 굉장히 주목하겠죠, 지금요. 자, 오늘 천하람 변호사. 네. 이 녹취록, 남욱 변호사 녹취록.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어떻게 되면 사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걸 예측하는 녹취록이었어요. 그 내용이요. 이게 향후에 어떤 수사에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어떤 수사의 돌파구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수사에 당연히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700억 원 가량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가져가기로 했다 나중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역할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700억 가량을 추후에 배당받아 갈 정도로 여기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느냐 그리고 김만배, 남욱 등 이런 업자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유동규에 대한 수사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여기서 이재명 시장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또 그 상황에서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될 사장이 될 것이다. 거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유동규라는 사람과 남욱, 김만배라는 사람들이 한 통속이었구나. 뭔가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구나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녹취록 내용 상당히 경찰도 좀 주목을 하겠네요.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 이 녹취록 아마 다시 공개하고 또 질의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보라고. 아마 오늘 국정감사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얘기 계속 드렸는데 뭐 저희가
일명 기사 있었지만 계속 분위기만 잡았어요. 지금부터 국정감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아직은 모릅니다.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는요. 이 그림과 함께 아주 뭔가를 이렇게 많이 묘사를 했죠, 지금 이 자체가. 여기 보시면 시험의 시간이 왔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로 보이죠? 옆모습인데요. 뭔가 이렇게 안개처럼 보이는 분 처리를 했어요, 사진에다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 거 아니냐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의 시간인데 그러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까 합니다. 여기 3가지가 출제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해요. 첫 번째가 대장동 개발 특혜, 여기서 배임은 없었는가? 아, 지금 그동안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배임 얘기가 참 많았죠. 이 가능성에 대해서. 자, 배임은 없었는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요. 킴앤 유동규와는 어떤 관계인가? 여기서 이 그분 논쟁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은 누구인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군요. 질문이. 이 3가지 질문이 오늘 중요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국정감사 앞두고요. 여야 지도부가 뭐 한마디씩 얘기 좀 했습니다. 어떤 전망들을 좀 섞어 놓은 건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지금 나가는데 뭔가 잠시 멈췄어요. 제가 좀 영상이 좀 준비되는 좀 시간을 좀 잡기 위해서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위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예 이재명 국감이라 그랬어요. 이재명 국감. 주요 쟁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좀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다음 기사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감 링 오르는 이재명, 사이다 반격할까, 한 방에 휘청일까,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뭔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혹은 다른 모습이겠는가? 뭐 이겁니다. 자, 그럼요. 방금 전에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여야 지도부 어제 한마디씩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행정 능력을 입증하는 계기, 네. 오히려 청렴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또 후보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다 이렇게 생각해라. 네. 개발 비리 특혜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책임을 져야 될 설계자, 기획자, 몸통이면서도 거꾸로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궤변과 거짓말이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따지고 그 근거를 우리 국민의힘이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는 청렴성 입증할 거다. 야당 지도부는 궤변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전망을 하는 거죠. 자, 이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뭐 사이다 반격할까 한 방에 휘청일까인데요. 어제 이재명 지사 뭐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요. 여기 가운데 부분, 작은 제목 가운데 부분에 소개돼 있습니다. 이재명 주말도 비우고 국감 대비, 그러니까 별다른 일정 잡지 않고 국정감사에 대비했다는 거죠. 국감 결과가 여당 원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반격에 실패할 땐 당내 불안론이 확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여당 내부의 대선 주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소개돼 있습니다. 뭐 국감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더라. 오히려 청렴 입증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 국정감사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 출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해에도 그리고 앞서도 계속 출석했는데 지난해 출석 당시의 모습 한 1년 됐군요. 벌써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 정치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두 배를 썼다, 제1야당의 당명의 국민의 짐이 뭡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린 거예요. 당명을 가지고 국민의 짐이라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국민의 짐 진짜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야당에 대해서 말이에요. 한 번도 제가 먼저 선제 공격한 일이 없습니다. 자세히 기억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저 원래 하지 않는데 공격을 하니까 저로도 해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나온 얘기니까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작년 국감에서는 그 표현이요. 국민의힘, 근데 국민의 짐, 뭐 이런 표현 써서 이제 그거 갖고 이 언쟁이 붙은 거죠.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어떤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유의 어떤 이렇게 강한 모습 그리고 또 순간순간 뭔가 본인에게 강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때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일까 아니면 차분하고 이른바 로우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국감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피하지 않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의 태도는 흔히 말하는 2030 젊은 친구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비호감 굉장히 높게 갖고 있는데 예.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야당에서는 홍준표 후보도 예. 난 피하지 않는다. 내가 말실수한 거 인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효과는 있는 거고요. 예. 예상 외에 왜 국감에 나갈까라고 하는 거는 내용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미 나온 것처럼 뭐 민간에서 다 가져갈 몫을 그나마 관에서 반 가져온 거다. 그리고 그 자체 설계 내가 했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또 되풀이하겠죠. 예. 그러나 지금 관건은 초과이익 환수라는 규정을 실무진에서는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 그걸 유동규의 지시로 삭제해버리고 그냥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과연 알고 있었느냐 또는 결재를 했느냐 이런 부분은 이번 국감에서 명확히 밝혀져야겠죠. 쉽게 말하면 유동규나 아니면 김만배나 남욱, 정영학 예. 지금 나온 핵심 플레이어들은 이 네 사람이잖아요. 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동규는 배당이나 분양 수익 뭐 얼마가 갔는지 그건 밝혀봐야 되지만 나머지 세 사람은 지금 민간에서 가져갔다고 하는 몇 천억의 천문학적인 이 수익 중에 대부분을 이 세 사람이 가져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그것만 봐도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는 결국 검찰에서 밝혀내야 될 일이에요. 예. 자금 흐름 조사 이런 걸 통해서. 그 관리 책임 감독을 갖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 오늘 과연 검찰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예.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할까?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러나 저는 그동안 최근 몇 년 사이에는요. 국정감사든 또는 청문회에서 야당 즉 공격하는 쪽에서 그 자리에서 뭔가 그동안에 몰랐던 걸 꺼낸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보를 받거나 뭔가 뜨끈뜨끈한 걸 입수를 하면 참지 못하고 미리 언론에 흘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입지를 예. 그걸로 먼저 한번 보여주잖아요.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엔 정보의 홍수, 정말 정보가 넘쳐나서 문제지 없는 정보가 생겨난 거 이거 별로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 야당 의원들에게 정말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고 정말 남들이 몰랐던 숨겨져 있는 정보가 제보가 얼마나 됐을까. 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아까 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수감 태도나 뭐 이런 걸로 공격을 하겠죠.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는 국정감사나 이런 자리에서는 굉장히 공세적이었어요. 예. 그러나 이번에 이낙연 후보와의 경쟁 직후에는 겸손 모드 뭐 이런 표현들이 좀 예. 돌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에 필요했기 때문에 겸손 모드예요. 오늘 국감 저는 예상해 보건데 내용에 관해서는 아마 팔짱을 끼고서라도 건방지다는 얘기를 예. 들으면서라도 본인의 논리를 강변을 할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이를테면 야당 의원들이 변죽을 울리면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뭐 강하게 나오겠지만 나머지 국민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그런 겸손 모드와
혼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배지우 교수님. 네. 오늘 여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방어하는 입장일 거고요.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인 공세를 할 텐데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 아까 3가지 질문들이 예상된다는데 많은 경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몰랐다 또는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답변에 따라서 굉장히 애매하고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동안 얘기한 게 자, 그러면은 가담한 것이냐 무능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오늘 이재명 지사의 국감 답변은 큰 틀은 정해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2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대장동 사업의 성격. 예. 이건 내가 분명히 공공이익 환수 5,500억을 낸 부분이다. 이건 잘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부산의 LCT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 1조 원 정도를 다 민간이 가져갔는데 내가 5,500억 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하지 않았다면 이것조차도 민간 사업자들이 다 가져갔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본인이 강조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치적이 있었다. 치적 부분을 강조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번째는 이제 특혜나 부정 비리와 관련해서는 예. 나는 돈 한 푼 받은 적이 결코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양태를 보면은 결국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쪽 이명박 박근혜 정권 쪽 사람들에게 지금 치중돼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분명하게 강조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또 인정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정할 부분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본인의 측근 논쟁이 불고 있는 유동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책임은 분명히 인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이 부분은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그동안 있습니다. 얘기했죠. 관리 책임, 도의적 책임 이런 얘기는 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의 비리, 특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의 일탈된 비리다라는 이제 선긋기를 할 것 같고요. 그거는 무관하다라는 걸 분명히 또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남은 문제는 역시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 당시에 100% 공영 개발로 했으면 좋았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민관 합동을 했고 따라서 앞으로 법적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100% 국민이 공공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런 메시지와 관련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이제 오늘 국감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 측 또는 국민의 측 모두에게 양날의 칼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잘한다면은 기회의 시간이 되겠지만 잘못한다면 추락의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잘한다면은 이재명 지사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국감이 된다면은 이재명 지사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기회와 위기가 양쪽 모두에 공존하는 그런 국감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전망을 한다면은 이재명 지사에게 결코 불리한 국감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첫 번째로 본인이 불리하다면은 이 국감 현장을 피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피해라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나가겠다.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나의 어떤 뭐 행정적인 업적 그리고 깨끗함을 이제 피력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2번째로는 이재명 지사에게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 또는 추가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없이 막연히 구름 잡는 얘기로 카드라 통신으로 이재명 지사 흠집 내기만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판정승할 가능성도 상당히 남아있다. 다만 여러 가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사이다 화법과 동시에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국감이다라는 태도로 본인이 또 엄격하고 또 진중한 품격 있는 그런 또 태도를 겸비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국정감사요. 하기 전에 선수합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그리고 말 하나, 태도 하나가 다 기록이 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최영철 편집위원께 짧게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오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건 정면 돌파가 아니라 정면 충돌일 수도 있다. 이런 또 걱정도 내놓고 있거든요. 최영철 편집위원은 어느 쪽에 무게를 좀 두십니까? 결국에는 저는 나오면 손해라고 봅니다. 이 사안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이건 손해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그건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빈도가 많아질수록 이게 손해인데 이재명 지사는 하고 싶은 거죠.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주장을 항변성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구도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좀 치우친 것이 아닌가. 저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이것이 불리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건설회사 임원 하나를 만났는데 수도권에 지금 아파트를 많이 짓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땅 수용이 안 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대장동 때문에 너희들 싼 값으로 땅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거지. 국민들이 다 반발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불신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수도권의 국민들의 감정선을 많이 건드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언론에 노출되고 국감에 노출되고 이렇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의 분노는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것을 자신이 정면 돌파, 개인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는 국민들의 감정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재명 지사 이번 국감 출석은 조금 실수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오늘 어떤 모습일지 아마 이게 언론 통해서도 이제 생중계도 되고요. 아마 굉장히 이후에도 많은 분석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이 대장동 의혹 그리고 국정감사 얘기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대선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시죠. 지금 이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야당의 유력 주자 중에 한 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서로를 향해서 구속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지금요. 먼저 여기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대선 후보 얘기예요. 부산저축은행 당시 수사된 걸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비난하고 있어요. 당시 주인검사로서 대장동 대출권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여기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의로 피했다면 중범죄다.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님인 듯하다. 그러면서 구속 얘기를 딱 꺼냅니다. 뭐 하니까 구속되실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윤석열 전 총장이 먼저 이런 얘기도 꺼냈어요.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심증이 갈수록 굳어진다. 민주당 모 의원 말대로 유력 대선 후보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를 겨냥해서 구속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잡혀 들어갈 것 같아. 이 얘기를 대놓고 하는 겁니다. 지금 후보들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고요. 다음 기사는 분석을 좀 했어요. 보시죠. 이 상황을 놓고 이 기사는 적대적 공생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 증오하고 비난하는데 이게 결국은 본인의 위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적대적 공생 전략입니다. 이윤의 이유 있는 난타전이다. 여기 보면 이재명, 윤석열 때리기 집중하면서 집안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맞대결 땐 도덕성 리스크 상세도 계산하고 있다. 윤석열도 홍준표 공세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재명 공략하면서 대악마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득을 보는 게 이재명은 집안 단속 가능성 그리고 리스크 상세 가능성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대악마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간다. 그래서 적대적 공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윤석열의 등 돌린 20대 대선이 비호감 경쟁으로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후보 비호감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는 적대적 공생, 여기는 비호감도. 이렇게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손아람 변호사.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적대적 공생, 근데 비호감도 나오는데 이 분석에 동의하세요?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적대적 공생관계부터 생각을 해보자면요.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최종 후보가 된 것이 굉장히 반가운 일일 겁니다. 반갑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예를 들어 뭐 장모라든지 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도덕성 리스크라고 평가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아무리 비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보다 비도덕적이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야당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것이고요. 이른바 여기는 상세. 리스크 상세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이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검찰 시절에 예. 이런 비리 사건들을 많이 다뤄봤다라고 하면서 뭐 사실상 검찰 후배들을 훈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최근에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이슈상으로도 윤 전 총장이 나쁠 게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반대로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예. 마찬가지로 도덕성 논란을 상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는 당연하고 또 한 가지는 원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윤석열 전 총장은 사실은 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직을 그만두기 이전부터도 문재인 정부의 주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른바 뭐 군사적 주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제 정적 이렇게 네, 되겠죠. 맞습니다. 그럼? 정치적인 예. 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한테도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원팀이 안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을 돕는 꼴이 된다. 외부에 적이 호소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외부에 굉장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강하고 안 좋아 보이는 적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있는 기사에서 보셨지만 예. 결국은 비호감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쪽 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다, 내가 좀 더 나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지난 뭐 4.7 재보궐선거나 뭐 여러 가지 예. 면에서 내로남불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실패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을 기대하고 있는 20대들이 보기에는 예. 양쪽 다 굉장히 참 비호감도가 높다. 이거 정말 거의 최악만 피하자 이게 우리 정치의 수준이냐 이렇게 좀 굉장히 환멸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으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참 찍을 사람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젊은 층에서. 네, 맞습니다. 적대적 공생과 높은 비호감도.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요. 다음은 전 각각의 대선 후보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여당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요. 정권 재창출 이거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후보 되면서 정권 재창출 연장 뭐 이런 얘기 강조했어요. 그런데요. 여당 내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이 당선돼도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경선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 약간 거리두기 차별합니까? 일단 질문을 하는 거죠. 아래로 갑니다.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 여기는 배경을 좀 설명해요.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50%를 넘어졌죠. 최근에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이 여론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부동산 불만이 크자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같다. 그리고요. 매주 열던 고위 당정청 회의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중단키로.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일을 들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미래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송영길 대표가 이 정권 교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 욕구가 높은데 여든 야든 정권은 교체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재인 정부를 다시 재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 노선과 장점을 계승해 나가되 부족한 점들은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인철 편집위원. 지금까지 여당 내에서 듣기 어려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될 경우 이건 정권 교체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역대 정권이 모두 그런 프레임을 썼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할 때도 예. 정권 교체의 느낌을 충분히 살려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 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정권 교체의 느낌을 듬뿍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리모델링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도 당시 보수 정당이 정권 재창출을 했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리모델링 정도의 느낌을 줬습니다.
그럼으로써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이 다 정권 재창출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도 이번에도 리모델링 수준의 새로운 후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리모델링 할 거라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그건 너무 번거롭고 리모델링 해도 충분히 새로운 느낌 주니까. 근데 경선 때까지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뭐 이제는 정권 그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부동산 그 감정을 건드린 것과 도화선이 되면서 이게 자꾸만 정권 교체에 대한 압력을 높이니까 예. 이 프레임을 다시 들고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도 유권자들이 속아줄 것이냐, 속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분노가 너무 크다면 이번에는 속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기감을 느낀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정권 교체다. 뭐 여도 야도 아무튼 바뀌면 정권 교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거는 우리 대선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 교체로 봐주세요라는 뜻 같아요, 지금요. 윤경호 의원님. 그럼 앞으로 이런 얘기라면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공약들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입장도 낼 텐데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주장 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 나타날까요? 그래야 가능하죠. 그래야 정권 교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까야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야죠. 대통령 자체를 비판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의 지금까지 경우 안 됐는데. 그게 지금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40%에서 36%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40%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그 그러니까요. 중심으로.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만큼 팬덤이라고 얘기하는 절대 지지층이 여전히 있는 무슨 친문 세력이 있는 정치인이 지금까지 드물었죠. 그다음에 임기 말에 가까워 왔는데 대통령의 개인적인 스캔들, 뭐 흔히 말하는 부정, 비리, 부패 이런 거 나온 게 없습니다. 이번 정권처럼 없었던 사례가 드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가지고 깔 거냐? 지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정책?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을요. 지금 가고 있는 이 기조로부터 완전히 지금 달리하겠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다 풀어줘 버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민간의 영역에 뭐 훨씬 더 자율권을 주겠다? 예.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대장동 저렇게 그러겠네요. 온 국민이 부글부글 끓고 지금 오히려 있는데 더 공공의 영향을 더 크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다른 몇몇 정책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하고 고개 숙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바뀐다를 떠나서 예. 바뀌지 않을 거면 예.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걸 잘못했다고 까야 되는데 까지 못할 거면 선택을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이라도 할 거냐 이거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할까요, 그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사실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그러니까 거죠. 정권 교체 얘기했지만 이게 과연 그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건 조금 어렵다는 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난번에 경선 후유증으로 이낙연 지지층 중에 전 그런 여론조사 사실 전 신뢰를 별로 하기 어려운데 뭐 60 몇 프로가 나는 그렇죠. 그런 요사 예. 뭐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게. 뭐 이재명이 아니라 예, 오히려 예. 반대쪽이라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 경쟁하고 있는 쪽에 차라리 뭐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유승민을 찍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겨냥한 얘기겠죠. 그게 아니고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어찌됐든 대한민국도 양당제 정도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3당 실험이 있었지만 그냥 잠시 반짝하고 명멸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보수의 흐름을 계승하는 정당 하나, 지금 그건 국민의힘이고 그다음에 개혁이나 진보를 자임하는 정당 하나. 그래서 뭐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까지 왔고 스스로도 뭐 민주정부 사기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양당제 체제의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아마 국민은 인식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저런 말장난으로 거역을 할 수 있겠어요? 저건 당 내용에 불과하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당내 표단속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 교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경선 때 들어보기 어려웠던 표현이에요 지금요. 다음 기사 역시 이재명 지사 관련돼 있는데요. 지지율 얘기입니다. 야당 대선 주자 누구와도 붙어도 30% 중반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양자 대결, 가상 양자 대결 지지율을 보면은요. 여기 그래프 좀 보실까요? 지금 국민의힘 주자 4명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4명과 각각 양자 대결을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보세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거의 같아요. 안 바뀌어요. 여기 보면 이재명, 윤석열 33%. 이때도 홍준표 후보 할 때도 32.8. 거의 같네요.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가 할 때도 35. 유승민 전 의원 할 때도 30.7. 33%이 정도 선에서는 딱 묶여 있어요, 지금. 독특한 현상이죠, 이것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에 가로막힌 이재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 컨벤션 쇼가 지금 없다는 평가받았죠. 그리고 대장동 의혹 때문에 중도 확장이 잘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4명 후보하고 똑같이 누구하고부터도 똑같은 지지 나오나? 물론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예. 왜 이렇게 묶여 있는 건가요? 지지율이 변화가 없어요. 다른 4명의 후보 각각 양자 대결에도 어떻게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얘기하면은 예. 컨벤션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통상 이제 후보로 특히 이제 집권당 후보로 선출되면 컨벤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뭐 최소 2, 3%에서 많게는 이제 5% 포인트까지 지지율이 상승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가 뭐 윤석열 후보뿐만이 아니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누구하고 붙어도 30% 중반에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이제 이재명 지사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죠. 그럼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제가 볼 때 뭐 크게 3가지로 보는데요. 역시 이제 명락대전으로 인한 경선 후유증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조사해 보니까 이낙연 지지자 중에 14%만 이재명 지사로 가겠다라는 이제 뭐 그런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약간 좀 논쟁이 좀 있긴 하지만 일단 뭔가 오롯이 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어요. 네, 그런 이제 여론조사 예. 결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가 깔끔하게 경선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도 선대위에 합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민주당 지지층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대장동 사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대장동 사태가 앞으로 도대체 어디로 튈지 예측이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좀 판단을 유보하고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좀 지켜보는 그런 영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야 1대1 대결 구도로 사실상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 그러다 보니까 진영 대결로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는 중도라든지 또는 뭐 무당층이라든지 청년들도 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런 현상은 꼭 이재명 지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예. 뭐 또는 뭐 홍준표 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결국은 선거일이 임박해지면은 결국 이제 1대1 대결 구도로 가면은 진영 대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영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은 표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40% 여야 모두 넘으면서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지지율이 탄력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2030 그리고 중도층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야당의 누구하고 붙어도 30% 중반대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지층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근데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전망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과 젊은층의 표심이 중요하지 않는가. 중도층과 젊은층은 지지의 후보 없다 이런 답변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은 야당 후보들 얘기 좀 해보죠. 어제 야당 후보에서 지지율이 좀 높으신 두 분이 있는데 굉장히 바빴어요. 영입을 하냐고요. 윤석열은 주호영 영입. 주호영 의원은 이제 TK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이런 평가받는 분이잖아요. 영입했고요. 홍준표는 최재형 손을 잡았다. 최재형 전 후보죠. 약간 보수 뭐 이런 거에 강한 느낌을 주는 후보잖아요. 불붙는 세불리기 경쟁이다. 그래서 여기 사진 보면 각각 영입한 인사들과 악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뭐 바빴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후보는 정권의 무지막지한 폭압을 혼자서 당당하게 대항해 싸워 나오면서 절망에 빠진 국민들과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정권 교체의 희망과 가능성을 일깨워준 주인공입니다. 정말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서 국민께 국민의 열망을 실현시켜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선 경쟁력은 다름 아닌 후보의 도덕성과 확장성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최 원장님의 이미지는 미스터 클린입니다. 저는 최 원장님이 오신 것이 이 경선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 서로 어제 영역 발표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게임 체인저다 이분은. 천군만마 대 게임 체인저의 대결 같아요. 지금 영입을 놓고 보면은. 좀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홍준표 후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줄곧 앞서오다가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많이 따라갔죠. 그래서 여론조사 따라서는 엎치락뒤치락 이런 결과가 나와요, 지금. 최재형 품은 홍, 안철수와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를 불리고 있는 거예요. 외연 확장의 승부수다. 최재형, 보수. 안철수는 오롯이 보수는 아니고 약간 중도 성향 강하다고 보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넓히는 거 아니냐, 땅을.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여기 보면 윤석열의 도덕성 우위를 과시하면서 60대 영남권 지지도를 기대한다. 그리고 뭐 이낙연 쪽 소속 인사도 합류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도왔던 분들이 뭐 탈당을 해서 뭐 이쪽으로 갔다 이런 내용이죠. 뭐 그러면 이게 역선택입니까? 보통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요. 당내 안팎에서 후보 간 세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주영 편집위원. 네.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의 과제는 뭘까요, 앞으로? 뭔가를 좀 넘어가기 위한 과제. 뭐 열심히 쫓아가고 계시던데 예. 홍준표 후보는 지금 윤석열 후보와 가장 대비되는 측면이 있죠. 사람을 지금 품고 있는데 사람이 현역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들어온 사람은 모두 윤석열 후보의 경우 주호영, 윤상현, 조혜진 현역이 들어왔습니다. 현직 의원들이. 전부 다선 의원입니다. 그 지역에서 당원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현역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이 붙는군요. 전. 그렇습니다. 전 감사원장을 모시고 들어왔죠. 이게 결국엔 차이는 그거죠. 마지막 경선은 당원이 50%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원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현역 의원들을 과연 윤석열이 얼마나 확보하고 있고 홍 후보는 과연 지금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이걸 스코어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 후보가 괄목할 만한 실적을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그 최재형 전 원장을 품기보다는 다른 현역 의원들을 좀 품었으면 하는 것이 중진급 현역 의원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품는다 한들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얼마나 많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지 않습니까? 조직이 과연 어느 정도 강할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의문을 품지 못했다. 홍 후보가 굉장히 정치를 오래 했지만 예. 지금 이번에는 조금 전략상 좀 치고 나가는 것에 좀 부족함이 많은 것이 아닌가.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조금 전략을 잘못 세웠고 지금 현역 의원들이 계속 붙어줘야지 당원 표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성적이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역전극이 성공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세론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좀 현역 의원, 현역 정치인 뭔가 자리를 갖고 현역 정치인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천하람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홍준표 후보의 과제는 뭡니까?
네. 뭐 과제 분석에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결국은 이제 특히 60대 이상의 당원들의 표심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준표 후보로서는. 그 뜻은 지금 60대 이상 당원들의 표심은 홍준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 가 있다 이 뜻입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쪽에 훨씬 더 많이 지지를 보내고 계신 것 같다라고 여러 가지로 파악이 되는데요. 반대로 2030 그리고 40까지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가 훨씬 더 높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오고 있고요. 2030, 40이 최근에 당원으로도 굉장히 많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원 표심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현역 의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현역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 많이 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지금 발표를 좀 미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직 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아까 최영철 편집위의 말씀에 전이 붙은 인물들은 많다 그 뜻이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양강 구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잃을 것이 많은 현역 의원들은 섣부르게 아직까지 지켜보는 분들은 관망하는 거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마 이분들은 본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잘 안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몸이 가벼운 전직 의원들 위주로 이제 홍준표 후보 캠프가 좀 커지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전직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최근에 당선된 분들에 비해서는 그 지역 조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또 이번 선거가 사실은 비대면이고 모바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직의 힘보다는 바람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홍준표 후보가 뭐 최소한 양강 내지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 이렇게 추가 질문 짧게 하나 드릴게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이 마수 토론, 1대1 토론.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그 당시 토론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도덕성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 시종일관 도덕성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도덕성 어제도 최재형 후보 이런 얘기하면서 도덕성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도덕성이 과연 후보 판단에 지금 내년 대선 앞두고 유권자한테 중요한 것인가? 도덕성이 그렇게 중요했더라면 지금 여야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후보들이 저런 지지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 제기도 있거든요. 이 도덕성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의 저는 영향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홍준표 후보가 실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독서광입니다. 그래서 26년간 정치하면서 쌓은 경험 그리고 다독을 통해서 얻은 지식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으로 말을 했더라면 사람들이 압도했을 겁니다. 유승민과 원희룡의 그 토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 않습니까? 정책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원희룡이 저렇게 많이 알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단 말이죠. 그런데 홍 후보가 자신의 정책 경험 그리고 자신의 정책 비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다면 역시 보수정당 후보로서 안정감 있는 후보구나.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시종일관 도덕성만 갖고 나오다 보니까 계속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실수가 아니었나. 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부분만 계속 말을 했어도 윤석열 후보를 압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도덕성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20분이 조금 물을 그냥 쏟아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까운 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번 대선에서 도덕성이라는 요소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물론 보수 정당이 보기에 아주 비도덕적인 후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후보가 됐기 때문에 도덕성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도덕성 논란 차치하고서라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것이 지금 쪼개진 양당 구조에서 아마 유권자들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이 이재명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비전 등을 과시를 했더라면 좀 더 TV토론에서 돋보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저는 그것은 조금 실수가 아니었나. 더 달라진 TV토론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대통령을 뽑는 기준 도덕성 그리고 지금 후보들의 모습 많은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요. 오늘 경제브리핑 주제는 유류세입니다. 기름에 세금이 많이 붙죠. 근데 이 세금 지금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요. 유류세 얘기가 오늘 참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기사. 휘발유 7년 만에 1,700원, 리터당 1,700원을 돌파했다. 요즘 웬만한 주유소 가면은 다 1,700원 이상 써 있어요.
당국이 유류세를 내릴까?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이거 세금을 좀 내릴까? 과거에도 조금씩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물가 상승률 3%대 가능성이 있는데 산업부는 기재부와 함께 논의한다. 산업부가 담당 부서지만 기재부는 이어서 세금을 또 관장하는 곳이니까 기재부는 검토안의 의견이다. 유류세 인하 효과 자체가 미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부 물가 상승에 유류세 인하 고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자칫 탄소 중립과 충돌 논란일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소 중립이니까 아무래도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는 거 이런 걸 좀 억제해야 되는 건데 유류세를 낸다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거꾸로 많이 배출을 하라는 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충돌될까 논란이다. 이 고민의 지점이 또 요것도 있네요, 지금요. 윤경호 의원님, 유류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쯤 인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은 아니라고 보세요? 인하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다. 여건상.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형식으로 던졌어요. 예. 산자부 장관은 기재부가 협의하겠습니다. 당연히 기재부가 협의해야죠. 세제실에서 결정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지금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서민 경제에 뭔가 도움을 주겠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유류세는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활비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뭐 주유할 때 당장 느끼시지 않습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 그러니까 레저용 또는 뭐 여가용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서 직접 휘발유나 경유 뭐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효과가 일단 크고요. 또 하나는 기사에 슬쩍 비춰져 있습니다만 최근 물가 상승 흐름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5개월 이상 연속해서 2%대로 계속 지금 물가 상승률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3%대로 간다? 이거는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지금 뭐 장바구니 물가 올라서 정말 힘들다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류세만이라도 뭔가 직접적인 체감 효과가 크다는 것 때문인데요. 유류세라는 게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통상 한 26조, 많아봐야 30조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법인세나 소득세 감안하면 규모가 크지 않죠. 이거 낮춘다고 해서 세수가 줄어든다? 별로 그렇게 고려 안 합니다. 왜? 법인세 지금 넘쳐나거든요. 기업들은 정말 얼마나 실적들이 좋습니까? 그런 점에서 세수에 대한 부담은 별로 안 됩니다. 유류세라는 게 자, 휘발유 하나만 놓고 따지면요. 지금 1,700원 정도의 기준으로 하면 60%가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유류세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그 안에는 6가지의 세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항목이 제일 큽니다. 이거는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세가 있고요. 나머지 밑으로 내려가면 자 관세 당연히 물어야죠. 그걸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킨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소비자도 물게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부 내고요. 수입 부담금이라는 것도 리터당 얼마씩 매겨집니다. 이런 6가지 항목이 합쳐져서 유류세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걸 낮출 경우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따지는데 과거에 2018년, 3년 전에 2018년 6개월 동안 15% 정도 낮춰줬거든요. 그때는 원유 가격의 오름세가 너무 가팔라서 그랬어요. 그때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고요. 그 전에는 2000년과 2008년 사실 금융위기, 그다음에 외환위기 뭐 이런 그 직후에 경제 전체가 주름살이 커졌을 때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내린 결정이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유류세는 다목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됩니다. 일단 내릴 만한 분위기는 갖춰져 있다. 오늘 많이 나와요. 이 기사가 오늘 꽤 많이. 내릴까 지켜보겠다 이런 류의 기사가 많습니다. 자, 다음은요. 나라박 소식인데요. 우리와 또 관련이 있군요. 오징어 게임 얘기가 나와요. 뭐 굉장히 전 세계적 인기를 여전히 누리고 있죠, 지금. 근데 미국 국무부 외교 전문에 오징어 게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를 분석해요. 그럼 전국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외교관들이 분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
뭐 자체적으로 그 미국 내에서 분석할 수도 있는데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좌절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앞 두 선두 정당 부패 의혹에 합수했는데 청년층에선 정치 냉소주의 확산 이런 걸 다 읽을 수 있는 게 오징어 게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변희영 교수님, 네. 이 분석에 동의하세요? 이거는 이제 분석에 제가 일부는 동의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이걸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외교 전문에 지금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밖에서 들어간 거겠죠, 미국 안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한국만의 문제인가라는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죠. 경제적 불평등 문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월가의 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1%가 지배하고 있는 이제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구조적인 반란이 있었는데 그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회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